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우리가 실제로 온실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진단을 해야 해결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증상이 있잖아요. 증상이 같다고 해서 원인이 같을까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보면은 예를 들게요. 지금 이렇게 오글오글하고 울어지는 상태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CMV일 수도 있고 호르몬 장애일 수도 있거든요. 뭐 다른 원인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일단 제가 진단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은 이 증상이 발생했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발생했다. 아니면은 일부 부분만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진단할까요? 아주 특수한 구역의 일부 한 줄이나 뭐 몇 폭에 발생을 했어요. 그럼 바이러스로 진단할까요? 아니면 무슨 호르몬이나 약효로 장애를 진단할까요? 일단 먼저 해야 될 게 똑같은 증상이라고 하면 일단은 일부 구역이라고 하면은 약효보다는 병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병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약해라는 거는 전체를 다 뿌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병이라는 거는 어느 한 구역부터 시작해서 점차 번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봤을 때 만약에 전체 구역에서 다 발생했다 그러면 일단 병은 지워버려요. 가능성이 없어요. 이때는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죠. 벌레가 옮기는 이런 벌레들을 옮기는 바이러스들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벌레가 처음에 외부에서 온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온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실의 외곽부터 들어와서 점차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잠복기하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만약에 일부 구역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아마 일부 특히 그것도 창가 쪽에서 걸렸다고 하면은 아마도 바이러스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특히 해충이 옮기는 바이러스일 확률이요. 근데 전체가 다 왔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일주일 전, 며칠 전에 뭔가 동시에 온실에 똑같은 일을 한 것들 이것들이요. 또 이것도 있지만요. 내가 처리하지 않았어도 예를 들게요. 온실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서 잎이 좀 타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전체로 다 발생하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병에 의해서 잎이 탔다고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일부 구역에서 발생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번져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할 때 똑같은 증상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이게 전체적으로 발생했는지 아니면 일부 발생했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면 일단 호르몬 장애로 본다. 일단 호르몬 장애를 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호르몬 장애라고 했으면 그럼 끝인가요? 우리가 뭘 해야죠? 그다음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아까 갔더니 내가 내 동작에 호르몬 장애가 발생을 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줄까요? 그러면은 상황을 봐서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으면은 적심을 치고 빨리 끝내던가 아니면은 세력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면은 화방을 제거한 다음에 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키우긴 키우되 적심을 치고 그 다음 겨순다는 걸 기다렸다가 겨순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골라갖고 키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원인을 발견했잖아요. 증상을 발견했죠. 그 다음 우리가 원인을 찾았어요. 원인을 찾아서 그다음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내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최소한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겠죠. 그거는 바로 농사를 중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배를 중지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수한 선택일 수도 있다. 왜 끌고 갔을 때 하루 이틀 더 가봐야 가망성이 없다. 여기서만 가망성이 없다는 거는 식물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소득을 얻을 수 없거나 내가 생산성을 없다는 기준이 이거예요. 내가 투자한 그 자본에 비해서 내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나올 금액이 적을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과감하게 중단하고 다음 잡기를 준비해야 되겠지 이거들요. 아니면은 내가 적심을 치고 세순을 받는 것이 좀 손해보지만 이게 더 이득일 것 같으면 갈 수도 있고 이거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을 찾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조치 방법 중에 보게 되면은 화방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평균도를 떨어뜨리는 몰리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호르몬 장애로 왔는데 왜 왔을까도 봐야 돼요. 호르몬 장애다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호르몬 장애가 왔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호르몬 농도를 진하게 쳤을 수도 있고 우리의 기존 농도보다 아니면은 규정 방법과 다른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착과제를 칠 때는 반드시 꽃에 웬만하면 맞게, 그러니까 꽃 이외의 부분도 맞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최소한 꽃만 맞게 하려고 우리가 그 적용
스프레이도 있고요. 적용으로 쓰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들을 대로 안 하고 좀 편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방법, 이제 식물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과일들, 토마토나 파프리카들이 이런 아니면 오이 같은 것들 착화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착화가 안 된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광합성 양분이 여유가 없을 때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은 이 식물들은 꽃이나 새로운 과일들을 맺지 않아요. 꽃을 다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꽃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억지로 가서 호르몬을 쳐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식물체가 이미 광합성 양분이 여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호르몬을 쳐버리게 되면은 호르몬이 착과를 시킴으로써 에너지가 일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 식물은 더 약해져서 호르몬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호르몬 장애가 정확한 방법으로 쳤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체가 약할 때에는 또 호르몬 장애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요. 그러면은 이 동일한 증상으로 이제 바이러스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동일한 증상으로 일단 호르몬 장애가 판명났다 하더라도 이 호르몬 장애 정도에 따라서 내가 대응 방법이 뭐가 있어요? 재배를 종료 아니면은 화방만 제거하고 끌고 가기 아니면 적심하고 겨순을 기다렸다가 좋은 순을 받아서 새로 키우기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리고 원인도 보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지만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지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뭐가 알아야 돼요? 생리장애인지 생리장애와 병해충을 진단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일단 진단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겠죠. 눈으로 진단 안 되더라도 환경에 의해서 우리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 피해 방법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 방법을 최소화시키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생육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 생육 진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2월 달에 호르몬 장애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3, 4, 5월 달에 날씨가 좋고 서늘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5월 달, 6월 달에 새로운 호르몬 장애 받았어요. 그럼 어때요? 7, 8, 9월 달에 환경이 나쁘죠. 7, 8월 달. 그러면 이거 살기 어렵죠. 우리가 지금 형태의 나무 상태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에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끌고 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것들이요. 굉장히 복잡한 단계에 들어가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진단을 전체를 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걸 보고 A급 컨설턴트. 그러니까 A급 컨설턴트들은 가격이 얼마야? 50만 원. B급이 50만 원이지. 50만 원 하지 않아요? 아 그거는 하루에. 예. 하루에 반나절에는 70만 원이고 하루에는 120만 140만 원이잖아. 이게 두 집 묶어서 가면 50만 원이지. 굉장히 그러니까 이 진단까지 다 해야 돼. 앞에 호르몬 장애까지 가잖아요. 그럼 B급이야 이거는. 근데 우리 그 다음 대응을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피해를 줄일 것인가? 그럼 다음에는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CMV라는 증상이라고 이제 판명이 났어요. 일부 구역에 났는데 보니까 진딧물도 좀 있어. 그러면은 왜 진딧물이 왔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토마토에는 진딧물이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진딧물이 와서 CMV를 발생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진딧물이 토마토 나무에 왔을까를 찾아봐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변을 찾아봐야 돼요. 벌레는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봤더니 일단은 진딧물이 있으니까 진딧물 양을 제거하고 처리하고 이병조를 제거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B급들이 하는 거고.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주변에 왜 왔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딧물이 좋아하는 식물들이 내 온실 주변에 잡초가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나무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 잡초나 나무를 발견하게 되면은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잡초는 제거를 하겠죠.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과 상의를 해서 베어낼 수도 있고 베어내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약제를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진딧물은 외부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들어오는데 내가 온실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벌레가 밖에서 온실이 보일까? 온실 내부가? 잘 안 보여요. 그럼 애들 어디로 갈까요? 먼저? 자연계에 이런 잡초나 숲속에 살고 있다가 유실수라는 우리 바깥에 있는 눈에 보이는 나무로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온실로 들어오겠죠. 이것들요. 우리가 바깥에서 온실 주변에 벌레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피해를 훨씬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은 진딧물 CMV까지 간다 치더라도 진단했다 치더라도 이것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이런 걸 발생하지 않게 해서 어떤 후속 대책까지 우리가 마련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역시 바로 하나의 컨설팅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면은 그다음 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경 재배할 때 철교 PB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자체 이런 게 철교 PB거든요. 철교 PB 한 번 오게 되면은 한 1헥타 면적이라고 하면은 토마토나 파프리카 한 번 철교 PB 오게 되면 1회 발생하면은 피해액이 1헥타에서 한 4천만 원 발생해요. 한 이 두화방 정도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4천만 원 피해가 오는데 일단은 철교 PB로 한번 볼게요. 일단 철교 PB 증상은 뭐냐? 상위엽부터 황화 현상이 발생한다. 상위엽. 그러면 왜 상위엽이냐? 우리가 수경 재배할 때 제가 지난 그 1학기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 철은 이동이 돼요, 안 돼요? 잘 몸속에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잘 안 된다고 배웠죠. 식물체에 대해서 이동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뿌리에서 철을 흡수하지 못한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안 되니 생장점,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 놓은 조직에서 철의 결핍증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반면에 포타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질소라든가 인산 같은 경우는 이게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식물 뿌리에서 흡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결핍 증상이 새로운 세포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과거의 세포, 오래된 나무 아랫잎 쪽에서 결핍 증상이 나와요. 왜냐면은 식물은 본능적으로 새로 나온 이파리를 중점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필요 없는 하위엽 쪽에서 새로운 이파리 만들어낸 쪽으로 양분을 이동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생장점이 노랗게 되면은 우리가 철의 결핍일 확률이 되게 높겠구나. 거의 철의 결핍이 맞아요. 근데 하위엽이 노랗게 변하면은 마그네슘이라든가 뭐 인산이라든가 이런 결핍 증상을 오래 추정할 수 있겠죠. 생장점은 시커멀 특태고요. 왜냐면은 식물은 아래에 잎을 빼서 결핍 증상이 나오면 아래에서 빼서 위로 올려버리니까 이거들이요. 그러면 일단 상위엽에서 발생했어요. 그럼 우리가 철결핍이 있구나. 그럼 철결핍이 발생하는 원인이 한 3가지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바로 배액하고 배진의 pH를 측정해야 되는데 pH가 높았을 때 철결핍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pH가 높으면은 EDTA, 그러니까 켈레이트 철 구조가 무너지면서 철이 산화가 빨리 발생하거든요. 철이 산화되면 식물체가 흡수하고 쏘세요. 우리가 철 이온을 얘기할 때 수경 재배할 때 이가 이온, 상가 이온 배웠죠. 이가에서 상가로 변하면 철 이온은 불용화가 된다고 했어요. 산소와 만나면 상가가 되면서. 그러면은 여기 6.5가 넘어가면 켈레이트 구조가 깨지면서 산화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S면은 어때요? 높은 pH에 의해 철이 불용화로 결핍 증상이 발생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pH가 높은 것까지 확인했어. 그래갖고 높은 pH에서 철 결핍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해야 될 방법이 뭐예요? 그럼 pH를 떨어뜨리면 되겠죠. 들어오는 pH가 높았으면은 공급 사이트에서 뭐 질산 같은 걸 사용해서 pH를 떨어뜨리면 되고요. 근권의 pH가 높았으면은 근권의 pH를 낮춰야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근권의 pH를 수경제 배웠어요. 그 전에 근권의 pH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산태 주로 뭘로 갖고 한다고 했어요? 질산태 질소와 아모니아태의 비료의 비율로 우리 주로 우리 바꾼다고 했죠. 그러면은 pH 근권 pH가 높으면은 뭘 많이 집어넣어요? 암모니아태, 잘 맞추네요. 암모니아태를 집어넣어서 더 집어넣어갖고 우리가 pH를 낮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수형 같은 경우는 사수형 질산칼슘은 암모니아태가 없고 십수형은 암모니아태가 있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단은 십수형 철로 전체를 교환하거나 아니면은 질산 아모늄 같은 비료를 이용해서 암모니아태를 더 증가시켜버려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EDTA 철을 주로 쓰이는데 EDTA 철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싼 대신에 pH가 조금만 높아져도 그러니까 6.5만 돼도 불용화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은 보다 안정적인 액상철이 EDTA 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가격이 2배 정도 이상, 2배 이상 비싼 철인데 가격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우리가 비싸지만 액상철을 사용해서 우리가 식물체가 철을 흡수할수록 도와줘야 되겠죠. 일단은 비료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더니 pH가 정상이야. pH 봤더니 공급 사이트도 한 5.8, 배액 사이트도 한 6.12 정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pH 분석에 의하면은 철을 결핍시킬 만큼의
pH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떤 대책보다 어떤 걸까요? 그 원인이 다르겠죠.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습해에 의한 방법이 의한 원인이 있고 하나는 냉에 의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습해인지 냉해인지를 찾아서 습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구역에 그러면은 얘는 또 하나가 있어요. pH가 높아서 나오는 그 처리 결핍은 온실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발생할까? 일부 발생할까요? 전체로 발생하겠죠. 왜? 공급이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습해라든가 근권 온도가 낮아서 철결핍이 오는 경우는 어떨까요? 구역에 따라서 심한 데가 있고 덜한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겠죠. 왜요? 같은 배지라도 습한 배지가 있고 건조한 배지가 있을 테니까 우리가 볼 때 습한 배지 어떤 봤더니 들어보니까 딱 보니까 무거운 배지만 철결핍이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습해에 의해서 철이 결핍될 경우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봤더니 입구 쪽 아니면 창 밑에 막 이런 데만 철결핍이 오고 딴 데는 괜찮아. 그럼 뭐예요? 찬바람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럼 찬바람이 들어오는 건 뭐예요? 아마 저온에 의해서 철결핍이 발생했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원인을 분석했으면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죠. 습해가 나서 그랬다고 하면은 배액구를 더 크게 뚫어갖고 배지를 가볍게 만들어주거나 그러니까 물을 빼라는 얘기죠. 만약에 철결핍이 냉해에서 발생했다고 근권이 낮아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 낮은 구역의 온도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몇 개 안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몇 개 냉해 받아서 철결핍이 와도 내가 전체를 교정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니 아니 좀 덜 먹고 여긴 좀 생산량이 떨어져서 좋아. 차라리 돈을 안 들이고 그냥 이대로 갈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면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법들이 오히려 생산량보다 추가 비용을 더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를 해줘야 경제성 있게 어떻게 온실을 고칠 것인가를 진단까지 해줘야지만 내가 이제 돈을 제대로 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하루 일당 한 오전 투집, 오후 투집 가면은 한 15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증상이 같아도 그러니까 앞에는 증상이 같지만 원인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철결핍, 그러니까 증상은 앞에 보시면 오그라들고 숨이 멈춘다는 증상은 같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는 바이러스였고 하나는 진단은 하나는 바이러스고 하나는 생리장애였잖아요. 첫 번째 호르몬 장애고 얘는 뭐예요? 증상은 철결핍인데 똑같아. 원인과 증상이 모두 다 철결핍이죠. 철결핍인데 발생한 이유가 다른 거죠. 하나는 pH가 높아서 pH의 문제, 어떤 때는 근권부 저온의 문제, 아니면 근권부 습도의 문제가 의해서 철결핍이 온 것들이요. 그러니까는 같은 증상도 원인이, 그러니까 이유가 아까 병인지 생장인지 알 수도 없고 그걸 구분을 해야 되고요. 같은 하나의 증상이 원인까지 갔다 하더라도 그게 왜 발생했는지를 또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게 있더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들이 뭐가 있어요? 1학기 때 배웠던 식물 병해충, 생리장애 진단 이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수경재배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알아야 돼요? 환경 제어 방법도 알아야 되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작물 관리 기술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2학기 때 넣어야 될 거를 제가 1학년 2학기 때 넣어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걸로 한번. 왜냐면 이거는 뭐 이런 지식 습득도 있지만 제가 이제 다른 외부 농장들 거 자꾸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 외부 농장들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들, 그리고 제가 책을 하나 넣어놨을 거예요. 제가 PDF 책을 하나 넣어놨는데 그게 2020년도에 제가 만든 책이거든요. 그걸 제가 한 2, 3년 동안 컨설팅하면서 그 중에서 재밌는 사례들 모아서 딱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걸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컨설팅을 했는지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보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 시설원에 스마트팜 운영한다는 거는 종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요. 우리는 일반 의사다. 뭐냐면은 가정의사, 가정의학과. 왜냐면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진단이 끝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를 때는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전반적인 기술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전기도 조금 배워야 되고 뭐 소프트웨어가 코딩까지는 배울 필요 없는데 저 전기 기술까지도 좀 배워야 되고 전기까지 좀 배워놔야 되거든요. 보일러 배워야 되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병하고 생리장애 발생, 이거 병을 발생시키는 3가지, 요 3가지 요소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다가 병, 입골, 가로치고 병하고, 그러니까 포함이 뭐냐면 생리장애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과 병균과 환경이들 맞춰서 이제 병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컨설팅을 하려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기주의 특성.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품종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오이가 있어요. 백다닥이 있고 청오, 그러니까 청오에서 추청이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이의 특성을 알아야죠. 숙주죠. 왜냐면은 이 감수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 재배에서 제일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병도 문제지만 생리장애가 되게 큰 문제예요. 생리장애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생리장애가 실제로는 병해충보다 생리장애 피해가 더 커요. 왜 그러냐면은 병해충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제어를 하는데 생리장애는 제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원인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숙주의 감수성이라는 거는 이 안에 바로 생리장애의 감수성도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토마토나 오이를 보게 되면 어떤 품종, 예를 들어 착색불량가가 나와요. 토마토에서 어떤 품종은 절대로 착색불량가 안 나오거나 나와도 약하게 나와. 근데 어떤 품종은 조금만 잘못돼도 환경을 잘못 맞춰도 착색불량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나오는 품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품종에 따라 감수성이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죠? 감수성 품종이죠. 감수성.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새로운 품종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몰라요. 왜냐면은 종자회사 영업사원들을 잘 몰라요. 제가 한 1, 2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이 품종은 배꼽성과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품종이구나. 아니, 이 품종은 고온에 의한 착색불량가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품종이구나. 이 품종은 환절기 때 열과가 많이 발생하는 품종인가 우리가 한번 한 학기 정도 통과하거나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지식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죠. 그럼 컨설턴트는 어때요? 여러 품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농장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 품종을 봤을 때 새로운 품종으로 오게 되면은 그 품종을 유심 있게 관찰했다가 이 품종의 특성, 이 A라는 품종은 그 착색불량은 없는데 환절기 때 열과 잘 돼.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고온기를 통과하는 품종에서는 착색불량가 안 나니, 고온된 착색불량가 안 나니 이 품종을 추천을 하고, 대신에 이제 환절기 때는 열과 잘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열과가 안 되게 뭘 해야 돼요? 환경 관리를 컨설팅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이것들을. 그러면은 우리가 컨설턴트가 하다가 이게 품종 선택에 대한 원리가 끝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환경에 따라서 먼저 또 있게요. 환경은 바로 우리가 어떤 품종이 생리장애의 경우 고온을 받아서 직사광선을 받았을 때 이 품종은 착색불량가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환경적 요인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 다음에 결로에 의해서 열과가 잘 된다고 했죠. 그럼 이 품종은 어떻게 우리가 결로가 안 생기게 제어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균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 품종은 우리가 TY10의 저항성 품종이고, 이건 TSW의 저항성 품종이고, 이거는 TOC9의 저항성 품종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품종은 저항성 품종이기 때문에 이 숙주와 병원균에 대해 대결할 때 이 지역에서는 예를 들게요. TSWV라는 바이러스는 총체벌레가 옮기는 바이러스예요. 얘는 토마토만 단독으로 심었을 때 잘 발생이 안 해요. 근데 인근 지역에 고추 주산단지라든가 상추 주산단지 안에 토마토 재배 지역이 단지가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서 총체벌레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 그 토마토만 심고 주변 상추와 고추밭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굳이 TSWV 저항성을 심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러면은 그 TSWV 저항성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과일의 품질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저항성이, 이거는 바이러스의 저항성이 없을수록 생산성이 늘어나고 품질도 좋아지거든요. 그럼 나는 내 주변에, 대신에 나는 우리 집 옆에 고추 키우는 사람도 있고, 길 한 50m만 뛰어가면 상추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생산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TSWV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심어야겠죠, 얘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품종을 심을지, 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저는 이제 웬만하면 TY12 저항성을 중부 남부 지방에서 다 심으라고요. 바이러스 저항성 있는 것들. 왜냐하면 벌레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날 수도 있지만 나오게 되면 거의 피농하기 때문에 우리가 폐농해버리면 망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TY12 저항성을 심으라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러니까 TY12 저항성을 심좀 품었다가 잘못해서 바이러스가 대응 걸렸네요. 그래서 겨울을 나게 되면 생산성이 안 나올, 수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적심을 치고 인터플랜팅을 이용해서 11월에 다시 심었어요. 근데 11월에 심는 거는 제가 바이러스 저항성을 못 심겠어요.
그냥 일반 품종심이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11월, 12월 달에는 외부의 온도가 떨어지고 내부가 벌레 밀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벌레 증식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약제 방제로 해서 충분히 그 벌레를 제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굳이 내가 겨울에 정식을 한다고 하면 굳이 내가 TY12, 그러니까 담배가루위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심을 이유가 없죠. 생산성이 떨어지면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할 때 품종 선택까지도 얘기를 할 때요.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 이 품종도. 그리고 컨설팅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 저 품종은 굉장히 전문입병에 굉장히 취약한 품종이야. 그러면 내가 컨설팅을 하러 갔는데 이분은 이미 심어놨어. 그러면은 그리고 이 품이 자기는 꼭 심어야겠대. 그럼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 품종은 그러니까 전문입병에 굉장히 취약한 품종이니 뭐 비료는 이렇게 조절하시고 환기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입니다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가려 품종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환경을 조절할 수 해야 되고 각 병원군의 특징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들이요.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깊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10년 그래서 이 컨설턴트가 되려면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재배사로 한 10년 정도 최소 5년 그래서 10년 정도를 공부하면서 여기서 말하면 그냥 월급 받으러 왔다 갔다 시키는 것만 안 되고 공부하면서 하면은 아주 훌륭한 그 컨설턴트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아주 블루오션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저기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갖춰야겠죠. 그럼 제가 요걸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요거는 토마토에서 오는 그 스템필륨이라는 곰팡이의 전문입병이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뭘 알았어요? 이 증상을 보고 일단은 이 증상을 보고 나서 이런 흔적들을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흔적을 보면서 아, 이건 병은이야. 우리 병은과 물리적인 충격이 온 거와 병은은 다르거든요. 이런 약간 병은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이 있으면 이렇게 한 물자국 같은 이렇게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근데 상인 그 물리적 장애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지가 무늬가 없어요. 탁 이런 식으로 나버리고 병은 같은 경우 이런 무늬들이 생기고 무늬들 나중에 겹치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 이거는 스테필륨에 의한 뭐 전문입병이라는 걸 진단했어요. 근데 또 뭘 봐야 돼요? 시기도 봐야 돼요. 아, 이 시기에는 원래 이런 전문입병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기야. 전문입병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고 증상들이 보이니 아, 이거 전문입병으로 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거든. 농민들 중에서 아, 이거를 떼다 배양을 해서 뒤에 검사를 해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는 얘기일까요?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여기 감기로 아까 누가 학생 하나 안 왔다고 얘기를 하던데 감기 걸렸어요. 감기가 걸렸는데 그냥 감기로 우리 병원 가면 어때요? 감기니까 그냥 집에서 쉬고 열나면 해열제나 드세요. 끝이죠. 근데 그 감기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이거 찾나요? 안 찾죠. 그래 그 찾게 보니 엄청 들어가죠. 만약에 이 여기다 떼다가 제가 이 균을 갖다가 배양을 해서 우리가 이제 키우려고 하면은 저 같은 인력이 한 이거를 이제 조직을 떼서 배양하려면 한 2시간 정도 작업을 해야 되고 그걸 며칠 정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럼 저를 2시간 동안 다른 일을 못하고 요걸 해야 되고 이거를 총 들어가는 시간이 서너 시간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중간에 그 서포트 해준 인력이 있을 때 혼자 하라고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저 서포트하는 시험 보조들한테 내가 이걸 분리 배양을 할 테니 실험실 세팅을 해놔주세요 하고 세팅이 끝났다고 하면 일하다가 내려가서 해놓고 이거를 해놓고 다시 이거를 배양실에 갖다 놓고 일주일에 그러니까 매일같이 한번 갖다 주세요 하고는 이렇게 해줬을 때 한 서너 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제 일당이 서너 시간이 뭐예요? 하루 반나절의 일당과 재료비를 줘야지만 해결이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증상들을 보고 우리가 요 시기에 나올 수 있는 토마토에 올 수 있는 병은 바로 전문입병이다. 그러면 전문입병의 외환을 봐야 되겠죠. 전문입병 진단했어요. 전문입병 진단만 하면 뭐예요? 우리가 바로 말하는 B급. 그것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B급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전문입병 진단도 못하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장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일단 사진 보여줬더니 이거 풀마루병 갖고만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뿌리역병이나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뿌리역병은 제가 26년간 이생을 하면서 딱 한 번 봤거든요. 토마토에서 뿌리역병은 제가 26년 동안 한 번 본 걸 어떻게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거는. 그러면은 여기서 왜 전문입병이 발생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전문입병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전문입병은 약간 저온성이다. 다른 곰팡이에 비해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결로가 생겨야 발생을 하거든요. 결로가 심해야 와요. 조금 있으면 안 돼요. 결로가 왠지 심해야 돼요. 근데 결로가 심하려면 우리가 왜 심했을까 봐야죠. 결로가 생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실의 온도가 급상승하고 온실의 온도 편차가 심하고 온실의 습도가 높아야 우리가 결로가 생길 위험이 높아지죠. 우리가 이거 뭐에 배웠어요? 환경지학 때 배웠죠. 시간 갑자기 급상승하고 온실 내 온도 편차가 심하고 온실의 습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결로가 많이 생긴다. 그 결로 안 생기게 어떻게 하더라고 했어요? 습도를 낮추라고 했죠. 습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이 바닥에서 올라온 바닥에 전부 멀칭을 해서 밑에서 물이 못 올라오게 막아버리고 저격을 실시해서 증산량을 줄여주기도 하고 또 온도 편차를 줄여서 측면 커튼을 열어요, 닫아요? 닫아놔야지. 예, 닫아야죠. 왜냐면 볼게요. 이 12월 달인데 이 외부 12월 달 10시 정도 되면은 외부 온도가 어떻게 돼요? 9시 10시면은 한 5도 이하일 거예요. 아마 0도 이하일 수도 있고 12월 말이면은 그러면은 바깥의 온도는 5도 이후 0도 이렇게 됐는데 내부의 온도도 이미 18도 이상 올라갔어요. 그럼 편차가 바깥과 내부는 18도에서 20m가 날 건데요. 그러면은 이 온실이라는 거는 단열이 잘 되나요? 안 되죠. 비닐 한 장 넣고 외부는 0도, 내부가 18도가 돼버리면 18도의 편차가 그대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하고 이 내부하고 온도 편차가 어떻게 돼요? 심해지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온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커튼을 못 열게 해야죠. 오전 중에 외부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측면 커튼을 못 열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편차를 줄이자, 습도를 낮추자. 그러면은 편차 낮추는 거는 측면을 닫아서 편차를 줄여줄 수가 있고 습도 낮추는 건 뭐예요? 바닥에 멀칭을 해서 물이 못 올라가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파리를 따서 증산량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얘 온도 곡선을 못 봤어요. 내가 이 집이 컴퓨터가 없는 집이라 내부의 온도 곡선을 보게 되면 온도 곡선 어떤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온도 곡선 못 봐서 일단은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돼도 이 전문 입병이 상당히 완화될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면 여기서 지식이 또 있어야 되겠죠. 뭐예요? 환경제약을 하려면 습공기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환경제약 때 병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환경 제어에 의한 우리가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환경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이것들이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일단 150만 원짜리. 그러면은 이제 요 곡선을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볼 거예요. 이제 환경 데이터를 보고 이 온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제 확인하는 건데 여기는 아주 유명한 온실이에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온실,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국내 최대의 온실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리바 컴퓨터에다가 그 축구가 6.5m짜리 유료 온실이고 컨텐츠도 굉장히 좋은 걸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살났거든요. 2월 달에 재파종에 제적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피해가 심했던 온실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면 이해가 가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생각해보시면은 축구가 높고 막 1헥타에 뭐 35억짜리 40억짜리를 줘도 사람이 멍청하면은 멍청한 온실이다. 근데 1헥타에 10억짜리 온실을 하더라도 10헥타리면 그게 비싼 온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비싼 온실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잘 관리하면 스마트한 온실이라는 거죠. 사람이 스마트하면 스마트팜이고 사람이 멍청하면 어글리팜이에요. 멍청한 팜이라는 멍청한 팜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스마트팜이에요. 멍청이 팜이에요. 멍청이 팜이죠. 되게 여러 가지를 제가 이거 현장 조사를 갔더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취약한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여기는 제가 농림부에서 이쪽에다 요청을 받아서 이제 갔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농림부 자금을 받았는데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 의무금이 있는데 수출을 못 해갖고 이제 제재를 하기 전에 왜 수출을 못 했는지 사전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볼게요. 일단 1번 온도계하고 2번 온도계 편차가 약 4도 정도 나죠. 근데 이게 온실 편차가 4도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4도면은 실제 온도 편차는 4도가 아니라 7, 8도 이상 났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거 있는데 온도계는 가운데 꼽을까요? 아니요. 3분의 1 지점에 꼽아요. 여기 전체가 있으면은 여기하고 여기다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오는 쪽에 하잖아요. 여기하고 여기다 꼽아요. 그러면은 얘하고 여기가 있을 때 가운데가 요 3분의 1 지점보다 온도가 더 높겠죠. 그다음 가위는 여기보다 더 낮겠죠. 그러니까 이건 실제는 4도가 아니라 실제 온실 내부의 편차는 약 6, 7도 이상 가고 있을 거예요. 이것들은. 온도 편차가 굉장히 심한 온실이죠. 거기다가 아침에 온도를 아침에 볼게요. 요 DB라는 거 있어요. 옛날에 모닝 이거 스펠링 틀렸어요. DIP예요. 잠깐만. 이거 DIP예요. 딥. 땅파다. 딥. 딥이 깊다는 뜻이 아니라 DIP. 그러니까 땅 파는 그 딥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번의 출렁임이 있죠. 이건 뭐예요? 커튼을 열었는데 두 번 출렁이 있어요. 굉장히 커튼을 거칠게 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천천히 열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까지 작은 이유. 그 다음 어때요? 온도 상승 곡선이 막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이 온실에서 그 대표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 FCU만 갖고 난방을 했대요. 그러니까 공기 난방이죠. 그러니까 추결 탱크에 물을 데핀 다음에 그 물을 갖고 온실을 덮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기로 난방을 한 거예요. 공기 난방은 제가 그랬죠. 온수 난방에 비해서 뭐가 더 심하다고 했어요? 식물체 온도는 낮고 공기 온도는 더 높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온수 난방 같은 경우는 복사열이 나와서 식물체의 온도를 직접 데펴주는데 온풍 난방은 바로 공기를 통해서 식물체를 데피기 때문에 온도가 항상 공기가 훨씬 더 높아버려요. 그러면은 공기 온도는 높은데 식물체 온도는 낮고 거기에 온도는 급상승하고 있고 편차는 크다. 그럼 뭐예요? 곰팡이병이 생기기에 물방울이 맺히기에 가장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춰버렸죠. 그러면은 물방울이 맺혔을 거예요. 그러면은 물방울이 맺히게 되면은 지상부에서만 병만 오면 끝나는데 지하부에도 병이 왜 왔을까를 볼게요. 지상부는 잿빛 곰팡이와 잎곰팡이로 곰팡이로 날아가고요. 지하부는 시드름병으로 다 썩어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방울이 맺히면 오전 내내 물방울이 맺히면 증산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증산을 못하는데 우리가 광량 지역으로 해서 이 얘기 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양액이. 배양액이 막 들어가요. 그러면 근권부의 습도가 올라가죠. 올라간 상태에서 증산이 멈춰버렸을 것 같아요. 뿌리에 근권부에 물이 많아버리니까 일액이 나오고 일액이 나오면 뿌리가 상처가 나고 상처가 나면 시드름병과 품마름병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온실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다음 영양적인 조건에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영양학적 조건을 보게 되면은 이 다음 온실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온실이에요. 아까 그 온실의 흐린 날이에요. 흐린 날이 닿대요? 맑은 날이 닿대요? 흐린 날이 닿다고 복사 냉각이 적은 날이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흐린 날에 보면 1번 온도에 2번 온도에 붙어 있죠. 열량이 이제 충분하니까. 그러고 두 번째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요. 흐리니까 광량이 적으니까 어때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겠죠. 광이 적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 온실에서의 문제점 또 뭘까 보게 되면 흐린 날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다음 우리 HD값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HD값이 보통 2에서 4 정도가 돼야 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2가 넘어가야. 근데 흐린 날인데 흐린 날 낮에 보게 되면 HD값이 2가 넘어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HD값이 2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식물이 증산을 멈췄다. 증산을 멈췄다는 얘기는 바로 양분의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분의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곧 이날 흐린 날 세포가 만들어질까요? 흐린 날에도 세포는 만들어지고 있고 세포는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무기양분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 무기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은 식물은 기아 상태에 빠지게 돼요.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되면 세포가 약해지고 세포가 약해지면은 환경적 충격이 왔을 때 더 쉽게 병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조건이 되니까 아까 어때요? 온도 편차가 크고 온도의 상승 복수가 높고 그럴 경우에 보다 많은 병을 한 번에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환경지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와서 야 이제 증상은 뭐였어요? 이 온실의 증상은 우리가 갔을 때 뭐였어요? 잿빛 곰팡이가 증상이었고 지하부는 시드름병이 증상이었어요. 아 그래 잿빛 곰팡이와 시드름병이 왔어. 그래도 농사가 안 됐어. 근데 왜 왔을까가 이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증상이에요. 원인 분석이 들어가죠. 증상은 잿빛 곰팡이와 시드름병이었고 그다음에 원인을 가보니 바로 이러한 온실 내의 온도의 급상승과 온도의 편차 그리고 그다음에 흐린 날 같은 경우에 증산이 멈췄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대규모의 온실 전체를 10헥타르 온실을 다 뽑아내야 될 정도로 피해를 줘서 전체적으로 약 40억에서 50억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더 이것들이요. 굉장히 큰 피해죠. 40억이면은 회사가 크니까 그렇지 않으셨으면은 한 방에 날아갔죠. 이게 요 회사에 이 온실 회사가 있고 온실 회사에 모 회사가 있는데 그 모 회사가 그래도 1년에 매출액이 한 1,000억 가까이 되고 순이익이 1년에 한 200억 정도 나는 좀 건정한 좀 중견기업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모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1년 순수익의 50%를 얘네가 날려먹어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들이들. 앞에 잿빛 곰팡이하고 히드른병이다. 이건 뭐예요? B급. 이거 B급. 이건 돈을 못 받아요. 받아도 조금밖에 못 받아요. B급들. 그래서 이건 B급이고 그러면은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고다음 솔루션까지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한 개 또 있었죠. 새로 뽑아낼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것도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이런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 박을 방법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할 방법 이러겠죠. 첫 번째 거기에서 얘기할 때 일단은 그 공기 난방을 중지하고 뭐예요? 에너지가 투입되더라도 추결 탱크에 물을 가두도록 해라. 그러니까 추결 탱크 없으면 어떻게 해요? 추결 탱크를 좀 더 보강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게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회사가 돈이 없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추결 탱크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어떻게 찾을까요? 그때는 조조가 아니고 뭐가 없고요. 최저 온도 관리를 내려가요. 12도, 13도 뚝 떨어뜨려요. 그럼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난방부가 안 걸린다는 얘기니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차선을 택하는 거죠. 앞에 그 최고의 베스트는 일단은 추결 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가둬놓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환경 관리를 좀 더 조금 실력 있는 사람이 와서 좀 온실을 산소국도 부드럽게 만들고 흐린 날에 에너지를 사용해서 환기를 좀 시키면서 난방을 하고 하면 해결되는데 이제 거기서 추가적인 것들 이제 더 이상 설비가 안 될 경우에는 차선을 택한다 이것들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하나만 한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내가 컨설턴트인데 컨설턴트가 와갖고 왔다 하는 얘기가 아 당신의 온실은 광이 부족해 그래갖고 저기 뭐 척고를 더 높여야 돼. 근데 그 사람은 돈도 없고 척고를 올릴 구조도 안 돼. 그러면은 하나만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온실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온실 짓는다고 하면 그때 가서 얘기할 필요가 있지만 그 온실에서는 이 온실에서 차선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경제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아 당신의 온실은요 축구가 3.5m고 뭐 이러니까 당신은 이파리를 남들보다 조금 적게 가져갑시다. 잎을 적게 가져가니까 어떻게 돼요? 과일의 수도 조금 줄입시다. 근데 결론이 그 얘기거든요. 왜냐면은 광도 안 들어오고 이런 온실에서 이파리 많이 가져가고 과일 많이 달아봐야 과일은 착화돼서 커질 수 있으나 과일이 크기가 작아져서 전체 생산량은 똑같은데 과일의 크기가 작아지면은 생산 돈은 덜 받거든요. 일만 많아지고 그러면은 그 온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알려줘야 되죠. 이것들요. 그러니까 경험이 어때야 돼요? 되게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온실이 작은 온실부터 축구가 6.5m, 7m 되는 온실까지 경험이 쌓여야지만 그게 가능하다. 솔루션이. 그래서 우리 컨설턴트 중에 일부들은 아주 좋은 데만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돈을 많이 벌긴 하는데 작은 온실을 못 가요. 작은 온실 경험이 없어서. 근데 일단은 컨설팅을 하려면 경험이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년을 얘기했는데 10년 동안에 내 온실만 갖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 온실까지도 관찰해가면서 진행이 돼야 돼요. 이것들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옷을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저 후배대 아까 이제 그 농림부에서 그러면은 그걸 데이터를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썼더니 그럼 정상적인 옷들은 어떤가에 대한 이제 보고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같은 날짜,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구조에 같은 날짜에서 데이터를 빼갖고 정상적 우정 데이터를 뽑아왔어요. 이건 저희 후배가 운영하는 옷이래요. 일단 1번 온도계, 2번 온도계 어때요? 붙어있죠? 그 다음에 온실의 상승 속도가 어때요? 온도 상승이 완만하죠. 그 다음에 볼게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요거 흐린 날이에요. 흐린 날을 볼게요. 흐린 날 같은 경우에 같은 날인데 보시면은 흐린 날 HD 값이 2가 넘어가서 4 정도까지 육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환기를 난방을 하면서 환기를 살짝 조금씩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식물이 흐린 날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양분을 흡수하고 있다. 양분을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세포에서의 기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굶으면 세포가 약해지거든요. 굶지 않으니까 우리가요 충분히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은 외부의 충격을 받았을 때 보다 더 견딘 힘이 강해진다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있다가 10분 쉴게요. 잠깐.